네, 뭐 프린트물 다 받으셨나요? 받으셨죠? 시험 이제 얼마 안 남았죠. 4월 말이니까 얼마 안 진짜 얼마 안 남았죠. 저희 보니까 저희가 5주 동안 할 거거든요. 하루에 5시간씩. 5주 하고 보니까 그 다음 주에 시험이시더라고요. 맞죠? 그래서 시험 잘 보시고요. 네, 뭐 결과는 각자 알아서 책임지시는 거니까. 네. 일단 이게 기본 강의는 들으셨는지 모르겠으나 모의 시험도 어차피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보험계약법이 2차까지 예전처럼 완전히 연결이 되는 건 아니라서 객관식이니까 아무래도 공부를 갖다가 예전처럼 딸딸딸딸 외우실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판례라든가 이런 문제들은 좀 내용을 좀 숙지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저는 보통 보험계약법 시험에 대해서 볼 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보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일반 이론. 예를 들어서 뭐 보험 설계사의 권한이라든가, 보험 중개사들의 보험 보조자의 권한이라든가, 아니면 보험의 목적이 뭔지, 피보험의 이익이 뭔지, 우리가 집합보험이 뭔지, 일반 기본적인 이론 부분들이 하나 있고요. 나오는 파트가. 두 번째는 이제 상법, 계약법 파트입니다. 나오는 건 여러 가지가 있죠. 그 계약법에서 나오는 학설이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 기간, 괄호 메꾸기, 또는인지, 기간이 가장 긴 것은, 짧은 것은, 이 안에 들어갈 기간으로 적당한 것은, 이런 것도 상법을 기준으로 한 문제가 있고, 세 번째는 판례죠, 판례. 그죠? 판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다음 중 맞는 것은 틀린 것을 해놓고,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세 가지로 나눠서 보고 있기 때문에 5주 동안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첫 주차는 기본적인 그냥 이론 부분들. 굉장히 쉬운 문제도 있을 것이고, 쉽지 않은 문제도 있을 것이고 한데, 어쨌든 첫 주에는 그냥 기본적으로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죠. 피보험자가 뭐고 수익자가 뭐고, 보험 모집인들에 대한 권한은 뭐가 있고,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이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보험계약법 시험 문제를 실제 보시면은 1번부터 한 6, 7번까지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위주로 할 거고요. 2주차 때는 다음 주죠. 그러니까 계약법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 중에서 기간 메꾸기라든가, 권한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에게 인정되는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에게까지 인정이 되는지, 이런 의무 위반이 있을 때는 해지할 수 있는지, 취소할 수 있는지, 이런 기본적인 부분부터 시작해서 어떤 그 약관 교부 명시 설명 의무 관련해서 학설이라든가 각종 학설들, 고지 의무 관련한 학설들, 그러니까 계약법과 관련된 법문의 내용, 이로부터 파생되는 이론들을 중점적으로 볼 겁니다. 볼 거고, 3주차 때는 판례를 중점으로 볼 겁니다. 중점으로 볼 것이고, 4주차 때는 이제 3주까지 했으니까 이때까지 제가 생각했던 범위를 다 나가면 감사하겠으나, 만약 다 나가지 못했을 경우에는 4주의 일부를 하고 나머지부터는 이제 5주차 때는 그냥 40문제씩 내가지고 문제 풀이를 하시게 될 겁니다. 실제 시험처럼. 그러면은 1주, 2주, 3주까지는 대략 한 50문제씩 준비를 할 거예요. 근데 넘어갈 수도 있어요. 넘어가면 솔직히 저희가 5시간 안에 소화하기가 버거울 수도 있는데, 그래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해설을 제가 최대한 상세하게 담아놓은 이유가, 여러분들이 혹시 하다가 나중에 이제 다시 볼 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 저희가 나가다 보면 진도 때문에 빨리 나가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좀 여러분들이 보고 보충하실 수 있게. 그래서 가급적이면 제 생각에서는 굉장히 쉽게 풀어내려고 노력은 했는데, 또 보시고 이해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또 설명드리면 되니까. 어쨌든 요거는 시간도 시간이겠지만은 제가 생각했던 범위까지는 다 나갈 생각입니다. 나갈 생각이고, 최소 50문제 이상씩 풀 것이다. 3주까지는. 그 다음에 4주, 5주차는 40문제씩 실전 모의고사 형식으로 풀어보시면, 그리고 나머지 이제 2주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진행할 거고요. 오늘 첫 번째 주 이론 보는 되니까. 네. 그리고 저희 보통 강의 때 남자분들만 뒤따 오셔가지고 갑자기 여성분들이 오셔서 제가 좀 긴장했어요, 지금. 긴장했으니까 이해해 주세요. 네. 자, 모의시험 1회 보실게요. 자,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해보상의 원칙과 관련해 틀린 것을 고르시오. 네, 손해보상의 원칙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기본이론 다 들으셨나요, 혹시? 타학원이든 이학원이 다 들으셨나요? 안 들으신 분? 안 들으신 분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대략적인 내용을 좀 설명을 해가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시간이니까, 기본적인 이론 부분이니까. 자, 우선 손해보상의 원칙이라는 건 뭐냐면, 손해보험에 있어서 말 그대로 이름이 좀 비슷하잖아요. 우리가 보험계약법은 통칙이 있고
손해보험이 있고 인보험이 있는데 손해보상의 원칙이라고 하면 일단 손해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손해보험에서 뭔가 연관이 되겠다라고 우리가 유추를 할 수 있겠죠. 왜냐면 인보험에서는 손해라는 개념을 인정을 해버리면은 저분은 얼마짜리, 나는 얼마짜리. 그래서 우리 영화 베테랑에서처럼 너 좀 맞자. 300만 원치만 맞자. 네 몸 중에 300만 원치만 손해를 발생시켜줄게. 이게 가능하겠죠. 근데 지금 우리 인보험에서는 그렇게 될 수 없다라고 보잖아요. 물론 사회적으로는 그런 뭐 풍조가 있긴 하나 법 이론상으로는 어쨌든 그렇게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손해보험에서만 손해보상의 원칙이 인정되고 있는데 말 그대로 손해보상의 원칙은 또 이런 거죠. 뭐 제가 책상을 갖고 있는데 이 책상이 파손이 됐어요. 이게 5,000원짜리였는데 파손돼서 보니까 가액이 2,000원만 남았단 말이에요. 수리비가 3,000원 나왔어요. 근데 만약에 보험에서 보험금을 청구했더니 보험회사에서 5,000원을 다 줘요. 그러면 저는 손해는 3,000원인데 5,000원을 받았으니까 그만큼 이득을 받겠죠. 이득을 받으면은 이거 괜찮네? 이거 새 거 바꾸고 싶으면 좀 쓰다가 한번 엎어버리면은 또 바꿀 수 있고. 그래서 어떤 보험 사기라든가 사고에 대한 유혹을 심하게 느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손해보험에서는 한마디로 사고 치지 마라. 네가 아무리 사고를 쳐도 네가 실제 손해를 입은 만큼만 주겠다라는 겁니다. 사고를 못 치게. 그게 바로 손해보상의 원칙이고 우리 상법에서는 손해보상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서 몇 조가 존재한다라는 규정은 없으나 각종 어떤 규정 등을 통해서 이런 규정들이 모두 손해보상의 원칙을 가르치고 있구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규정들이 어떤 게 있냐면은 첫 번째로는 피보험 이익의 개념이 있죠. 두 번째로는 그다음에 보험자 대위도 있고 번째로는 위평가 보험이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피보험 이익이라고 하는 제도는 뭐냐면 말 그대로 피보험자라고 하면 손해보험에서 피보험자는 이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가 보험에 가입한 이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러면 결국 이 재산이 파손됐을 때 피를 보는 사람을 피보험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 피를 본 사람이 보험금도 청구할 수 있겠죠. 그죠? 내가 피를 봤는데 이 책상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보험금 청구해서 재미를 본다고 하면 이 사람은 제3자적 입장에서 이 책상이 파손되기만 기다릴 테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손해보험에 있어서는 이 보험의 목적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이득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개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이익을 갖고 있는 사람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내가 피를 보는 사람이 이 목적에 대해서 목적이 파손됐을 때 내가 피를 볼 수 있는 이런 경제적인 관계 또는 이 책상이 파손되지 않았을 때 간접적인 이득을 향유하고 있는 파손됐다라면 재산적 손실이 발생했겠지만 그러지 않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이익을 향유하는 관계 이걸 갖다가 피보험 이익이라고 합니다. 손해보험에서는 이 피보험 이익의 개념을 인정함으로써 손해보상의 원칙을 구현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피를 볼 수 있는 관계니까 피를 본 만큼만 배상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피보험 이익은 손해보상의 원칙을 구현하는 그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보험자 대위라는 게 있어요. 보험자 대위는 잔존물 대위가 있고 청구권 대위가 있습니다. 이 잔존물 대위는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부가티 차량이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으나 부가티 차량이 한 5억 정도 해요. 5억 정도 합니다. 엄청 비싼 차량이에요. 예를 들어 제가 이제 다리를 탁 부가티 차량을 몰고 제 집에 부가티 차량이 한 대 있거든요. 거짓말이에요. 죄송해요. 근데 그거를 몰고 가다 다리에 딱 세워놨어요. 세워놓고 멋지게 담배를 딱 한 대 피는데 사이드를 안 풀어놓은 거죠. 그래가지고 차가 밑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30m 아래로 떨어져 가정하면 차가 박살이 났겠죠. 박살이 났겠죠. 그러면 이 5억에 대해서는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니까 제가 피를 받잖아요. 내 건데 피를 받으니까 가가지고 5억 달라고 청구를 하겠죠. 근데 보험회사에서 5억을 주고 끝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얼핏 보기에는 선한 사람들이라면 득볼 게 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약사 빠른 사람들이라면은 그래? 5억 받고 부가티는 5억이잖아요. 걔는 부서져도 부가티예요. 예. 부서져도 잔존물 가격이 웬만한 국산차보다 낫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잔존물 가격이 한 3천만 원 나왔다. 그러면 그 다리 밑에서 떨어진 차 끌어올리는 견인비용 1,000만 원 빼더라도 3천 벌 수 있으니까 2천 벌겠네? 라는 머리가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 나는 피를 봐서 5억 받고 거기서 그걸 끄집어내가지고 2천 받으면 나는 5억을 날렸지만은 5억 2천을 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한 5번만 하면 1억 버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렇게 잔존물에 대한 가액, 2천만 원이라고 하는 3천만 원이라고 하는 그 가액을 갖다가 보험자가 가져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사람, 저는 이 부가티 차량에 대해서 5억만 받게 되겠죠. 그럼 결국
역시 손해보상의 원칙. 넌 손해를 본 만큼만 보상을 받아라 라고 되는 것이죠. 이게 잔존물 대위고, 청구권 대위는 아까 똑같은 예시에서 가해자만 하면 껴보시면 돼요. 제가 담배를 딱 피고 있는데 저 멀리서 보고 있던 저 차를 운전해서 오던 놈이 차를 운전해서 제 차를 통 친 거예요. 쳐가지고 차가 다리 밑으로 똑 떨어졌어요. 그러면 나는 내 보험회사에다가 5억에 대한 부가티 차량 가액을 청구할 수도 있겠지만은 가해자한테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죠. 청구액은 얼마죠? 5억이죠. 5억 손해봤으니까. 5억 가능하고 보험회사에다가 5억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두 개 다 인정해버리면 나는 여기서 5억 받고 여기서 5억 받으면 10억을 받는 거죠. 그럼 한 번 사고로 인해서 두 번 됐다 치면 가해자 꼬실 수도 있겠죠. 반 줄게. 2억 5천 줄게. 한 번만 받아라. 보험료 할증되는 거 하고 다음부터 몇 년 동안 차 안 몰면 되지. 이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 이 손해배상 청구권,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했을 경우에는 이 피보험자가 이 가해자에 대해 가지는, 제3자에 대해 가지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갖다가 보험회사에서 대위권을 행사해 취득해가지고 이렇게 청구하는 겁니다. 네가 줄 5억을 내가 대신 줬으니까 5억을 내놓을래라고 하는 거죠. 이게 청구권 대위입니다. 그래서 잔존물 대위와 청구권 대위는 결국 어떻게든 손해를 본 만큼만 보상하도록 하는, 그래서 이것도 손해보상의 원칙을 구현하는 것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미평가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미평가보험은 상법 제671조에 있습니다. 보험계약법. 요 교재 갖고 오셨으면은 잠깐 법조문을 좀 보시죠. 교재는 시험 5주 동안은 갖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보험계약법 부분만 발췌해서 갖고 오셔도 되고. 671조 좀 펴보시겠어요? 부록에 있네. 펴보셨나요? 보시면 미평가보험이라고 있죠. 671조에 미평가보험이라고 해서 결국 사고 발생 시에 가액에 따라서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이건 뭐냐면 계약 당시에 뭐 해상보험을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배를 타고 이제 물건을 우리나라에서 뭐 아르헨티나로 나르기로 했어요. 근데 이제 원래는 계약 당시에 가액이 이해되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여기에 있는 적함으로 실었는데 이 짐에 대한 가액이 계약 당시에는 5천만 원이었는데 이동하는 중에 물가의 변동이라든가 뭐 기타 사정에 의해서 가액이 변동될 수도 있겠죠. 가액이 변동될 수도 있는, 예를 들어서 사고 당시에 만약에 얘 5천만 원짜리가 예를 들어서 뭐 3천만 원이 됐다 그러면은 계약 당시 5천만 원이었는데 사고 당시 3천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계약 당시 5천만 원이었는데 여기에 대한 경제적 가액을 평가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얘가 미평가 보험에서는 얘가 5천만 원인지 1억인지 1천만 원짜리인지 알 수가 없죠. 미평가 보험에서는 가액을 평가하지 않았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했을 죄송합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함으로써 결국 사고 발생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 이득을 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이득을 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사고 당시. 그러니까 계약 당시에 네가 얼마를 줬든 간에 사고 당시에 해당하는 가액만 줄 거야. 그 가액에 해당하는 보험금만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로 인해서 이득을 보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평가 보험도 손해보상 의무를 구분하는 것 중에 하나고, 그다음에 초과보험, 중복보험이 있어요. 초과보험, 중복보험은 뭐냐면 보험 금액이 있고 보험 가액이 있으면, 자, 초과보험은, 자, 보험 가액은 뭐냐? 책상을 예를 들었을 때 내가 이 책상에 대해서 갖고 있는 경제적 가치인데, 그럼 이 책상이 5천 원짜리면은 이 보험 가액은 5천 원이 되는 거죠. 보험 가액은 5천 원이 됩니다. 그래서 피보험 이익의 금전적 평가액이라고도 해요. 5천 원. 근데 문제는 보험 금액, 이거는 내가 보험에 가입하는 금액을 얘기합니다. 보험료를 내고 가입하는 가입을 하는 거. 그러면 보험 금액이 예를 들어서 뭐 7천 원이다. 그럼 이 경우에 보험 금액이 가액보다 더 크죠? 그럼 이 경우를 갖다가 초과보험입니다. 초과보험이라고 하고, 그럼 이 경우에 사고가 났는데 7천 원을 줬어요.
그러면 나는 또 2,000원의 이득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거를 우리 보험계약법에서는 무지하게 싫어한다고 말씀드렸죠. 손해보험에서는 무조건 손해보상의 원칙을 구현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7,000원이 아니라 5,000원만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초과보험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근데 이제 초과보험이 나중에 이제 한 번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초과보험이 이제 뭐 악이냐 선이냐. 그러니까 처음부터 7,000원 가입할 때 요거 나중에 재미 좀 보려고 2,000원 득점 보려고 처음부터 일부러 가입했느냐 아니면 가액에 대한 평가를 잘못했다거나 착각을 해가지고 모르고 그냥 7,000원에 가입했느냐에 따라서 효과는 좀 달라지긴 하는데 어쨌든 초과보험의 개념은 이런 것이고 중복보험은 얘는 이제 한 개를 기준으로 이렇게 되는데 보험 금액, 보험을 여러 개 가입할 수도 있겠죠. 다수. 그러면 보험 금액 하나, 보험 금액 둘, 보험 금액 셋 이렇게 보험이 2개가 될 수도 있고 3개가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여러 개를 합쳐가지고 결국 보험 가액을 넘어갈 경우에는 협의의 중복보험이라고 합니다. 협의의 중복보험.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여러 개 합쳐도 5,000원짜리인데 1,000원, 1,000원, 1,000원짜리 가입하면 3,000원밖에 안 되잖아요. 이 경우에는 이제 광의의 중복보험이라고 하는데 보통 상법에서 말하는 거는 만약에 이 1,000원, 1,000원, 1,000원짜리는 다 줘도 보험 가입보다는 적게 주는 거니까 보험 사기라든가 일부러 사고를 칠 만한 리스크가 적겠죠. 그러면 사실 손해보상의 원칙이라든가 이런 거 굳이 따질 필요가 없어요. 문제가 되는 것은 2,000원, 2,000원, 2,000원 해가지고 6,000원을 보상하게 됐을 때는 5,000원 넘어가게 되는 거니까 그때는 제재를 해야 되겠죠. 상법 672조는 협의의 중복보험에 대해서 대부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럼 결국 이것도 손해보상의 원칙을 지칭하고 있는 것이죠. 손해본 거 이상으로는 보상하지 말자 이런 것이고 예외적인 게 있어요. 기평가보험이 있고 신가보험이 있는데 기평가보험은 아까 미평가랑 좀 다른 얘기죠. 처음에부터 가액을 정한 겁니다. 처음에 이제 보험 가액을 계약할 때 뭐 5,000원이면 5,000원 정해놓고 그럼 이 5,000원을 정했다면은 보험 기간 동안에는 이 5,000원이 보험 기간 전체에 해당하는 가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자. 이게 바로 기평가 보험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자 그럼 좋다 이걸 인정하는데 다소 예를 들어서 이 기간 동안에 사고가 딱 났을 당시에 보니까 한 6,000원 됐다. 일단 초과했잖아요. 초과했으니까 이때는 사고 당시 이 가액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냐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다소 초과됐다 하더라도 요거는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기평가 보험의 특징은. 조금 초과된 거는. 다만 현저히 초과됐다면 그건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죠. 현저히 초과됐다면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다소 초과됐다면 그건 인정하겠다는 게 기평가 보험이기 때문에 결국 5,000원짜리 기준으로 가액을 잡았는데 조금 초과해도 솔직히 엄밀히 말하면 손해보상의 원칙에는 이득금지 원칙에서는 반하는 것이죠. 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주면 안 되는 것인데 현저하게 초과하지 않는 한은 주겠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다소 초과한 거는 좀 주겠다. 그럼 이런 보험들은 대부분 보험 어떤 목적상 정책적으로 좀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인정이 되겠죠. 인정이 되는 것이고 신가보험은 뭐냐면 그 구입 당시에 신가로 주겠다는 겁니다. 구입 당시에 신가. 이 기계보험에서 대표적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실제로 했던 것 중에서 그 스포츠 테이핑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동국 선수나 축구 선수들이 무릎에 붙이고 있는 테이핑들이 있어요. 축구 선수들이 붙이고 있는 테이핑. 그걸 생산하는 공장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 테이핑 만드는 기계가 있어요. 기계가 신가가 7억이었어. 7억. 근데 불이 나가지고 이제 손상을 받은 거예요. 손상을 받아가지고 얘에 대해서 보험회사에서 나중에 이제 평가 쭉 하더니 아 이거 뭐 수리할 수 있으니까 수리하면은 뭐 수리비 한 3억 정도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이제 저희가 일을 맡아서 처리하는데 근데 저희는 무슨 소리냐면 얘네가 센서가 되게 민감하거든요. 스포츠 테이핑이 또 사람 몸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게 처음에 기계 들어갔을 때도 요거 오차 맞추는데 4개월이 걸렸대요. 그러면 4개월 동안 직원도 월급 줘야 되잖아요. 그럼 뭐 사고 나고 나도 마찬가지죠. 그럼 다시 설치해가지고 또 설치해가지고 맞춰야 되는데 그 직원도 월급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기기가 노는 동안에. 그러면은 이 업주 입장에서 만약에 7억짜리를 갖다가 신가보험 가입해가지고 나중에 7억 준다고 해서 아 기기가 낡아가지고 좀 감가상각이 돼서 노후화 됐으니까 새 기계 7억 하나 받고 싶으니까 사고 좀 내야지 라고 하겠습니까? 그 놀리는 기간 동안에 들어가는 임금이 더 많을걸요? 직원들한테 줘야 되는 유지비, 임금. 기계 쉬니까 니네도 쉬어 이러면 뭐 요즘 같은 세상에 가만히 있습니까? 난리 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기계보험 같은 경우 특히 이런 경우에는 이 케이스를 놓고 보자면 이 사장님이 기계 때문에 일부러 보험사고 칠 일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 경우에는 신가보험은 가입 당시에 제조될 가액,
신가로 보상하는 걸 얘기하는데 결국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이것도 이득금지 원칙에 반하는 것이긴 하죠. 7억짜리지만 나중에 사고 났을 때는 감가상각 적용하면은 수리비 말고 이 기계 가치만 하더라도 5억 정도 됐거든요. 근데 만약 이걸 갖다 7억으로 다시 메꿔줘 버리면은 2억만큼의 이득은 보는 것이나 이걸 이득으로 볼 수는 없다라는 건 취지입니다. 왜냐하면 나가는 돈이 더 많을 테니까. 그래서 이게 신가보험도 손해보상 원칙의 예외적인 규정으로서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전부 손해보상 원칙과 관련된 대표적인 내용인데 다시 문제로 돌아와가지고 보시면 근데 1번 문제 보시면은요. 자, 손해보상의 원칙과 관련해 틀린 것을 고르시오. 자, 실비보상보험은 실손해만 보상하므로 손해보상 원칙에 적용되는 대표적인 보험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실비보험 아시죠? 실손보험. 보험 많이 가입하시잖아요, 주변에서. 실손보험 뭐냐면 병원 갔을 때 이제 의료비 발생했을 때 그 의료비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손보험 같은 경우에는 실손해만 보상을 합니다. 예를 들어 병원 가서 내가 낸 돈이 10,000원이면은 보험세 청구했을 때는 8,000원 내지 9,000원 정도 지급을 하는데 실손보험은 어쨌든 실손해액 이상을 보상하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손해보상 원칙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보험이 맞다고 볼 수 있고, 두 번째 신가보험 2번 보시면 신가보험은 사고가 발생하면 물건의 제조될 가액을 보상하는 것으로 감가상각을 적용하지 않는 점에서 손해보상 원칙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 맞죠? 일단은 엄밀히 말하면 이득금지 원칙에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3번 기평가보험은 계약 당시 정해진 가액을 계약 기간 전체의 가액으로 인정하는 보험이며 사고 당시 가액이 계약 당시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손해보상의 원칙에 따라 사고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보험이므로 이득금지 원칙을 구현하는 제도이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네, 밑에 여러분 양심적으로 밑에 답은 보지 마시고 바로 밑에 제가 답을 달아놨는데 3번은 계약 당시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가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서 계약 당시 가액을 보상하는 점에서는 원칙에 대한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약간 초과하는 것은 준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4번 이익보험은 당사자 간의 특약에 따라 간접 손해를 보상하는 것으로 손해보상 원칙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보험 사기 위험성이 있고 손해상황 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익보험은 뭐냐면 물건 같은 거를 배송했을 때 그게 도달했을 때 그 물건을 팔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이득들 있죠. 그런 것들을 갖다 이익보험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간접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고 손해보상 원칙의 예외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이건 당사자 간에 특약이 있으면 보상하거든요. 특약이 있으면. 그러면은 특약에 따라서 보상하기로 했을 경우에는 그 이익에 대한 평가는 너무나 주관적일 수 있죠. 당연히 손해상황 시 주의를 요하는 것이 맞고요. 근데 2번 문제 보실게요. 보험의 목적과 보험계약의 목적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우리 보험의 목적은 제가 이 책상을 보험 가입했어요. 우리 5,000원 얘기한 게 너무 좀 쪼잔해 보이니까 5천만 원짜리라고 칩시다. 5천만 원짜리. 자, 그러면 책상이 5천만 원짜리면은 요거는 보험의 목적이 됩니다. 가입한 물건은 보험의 목적이 되는 것이고 보험 계약의 목적은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 피보험자가 이 보험의 목적에 대해 가지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고가 났을 때 손해를 볼 수 있는 관계, 사고가 안 났을 때 이 5천만 원이라는 책상의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관계, 이게 바로 보험계약의 목적입니다. 그럼 결국 보험의 목적과 보험계약의 목적은 피보험 이익을 의미하는 것이고 지문 보시면은 통설은 보험의 목적은 손해보험의 요소로만 파악하고 있다. 이번에 보시면 책임보험계약에서는 보험의 목적이라는 관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통설은 보험의 목적은 1번 문제부터 차근차근 보죠. 1번 문제는 보험의 목적은 손해보험의 요소로만 파악하고 있습니까? 인보험에서는요. 인보험에서 보험의 목적이 있죠. 인보험에서는 자연인.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어야지만이 되는 것이고 법인은 인보험에서 보험의 목적은 될 수 없습니다. 법인은 계약자나 수익자가 될 수 있을 뿐이고. 그래서 보험의 목적은 인보험에서도 존재할 수 있다. 두 번째, 책임보험계약에서는 보험의 목적이라는 관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책임보험계약은 어떤 거냐면 내가 사고를 쳤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배상을 해줘야 되는 걸 갖다 담보하는 보험이죠. 그래서 제가 뭐 길을 가다가 누구를 툭 쳤는데 그 사람이 쭉 미끄러지면서 옆에 맨홀 뚜껑으로 옆으로 떨어졌어요. 떨어졌다 그러면 이 사람 배상을 해줘야 되겠죠. 미안하니까. 그러면 이 책임보험에 있어서는 사실 나라는 위험물에 돌아다니면서 얼마의 사고를 칠지 알 수가 없잖아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내가 어떤 사고를 쳤을 때 최대한 얼마치의 사고를 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보험 가액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피보험 이익, 내가 누군가에게 사고를 쳤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재산상의 이익, 이런 이해관계는 존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책임보험은 피보험 이익에 대한 개념은 인정하지만 피보험 이익에 대한 금전적 평가액,
이 책상으로 치면 이게 5천만 원짜리면 5천만 원이라고 하는 건 존재할 수가 없죠. 얼마의 사고를 칠지 내가 알 수가 없으니까. 하다못해 제가 차를 끌고 가다가 버스 50명 탄 사람들 다 들이받아가지고 다 뭐 죽일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어떤 개인만 톡 다치게 할 수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보험가액은 확정할 수가 없되 피보험이익의 개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렸고, 세 번째, 보험계약의 목적은 보험사고의 발생 시까지 확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보험계약의 목적은 피보험이익이거든요. 피보험이익은 사고 발생, 계약 당시까지는 확정이 안 돼도 됩니다. 예, 왜냐하면 미평가 보험 같은 경우에는 사고 발생 시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고 돼 있으니까.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보험계약의 목적은 사고 발생 시까지 확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되는 것이고, 4번은 옳습니다. 답이 되는 것이고, 4번 상법은 상해보험에도 보험계약의 목적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규정한다. 보험계약의 목적은 피보험이익이라는 개념인데 상해보험에서는 피보험이익의 개념이 있을 수가 없죠. 잇따라면 돈 있는 사람이 갑이 되는 거니까 그때부터는. 예. 그 다음에 보험제도와 관련성이 가장 적은 개념은 1번에 이제 유한책임, 2번 대수의 법칙, 3번 위험단체, 4번 경제상의 위험이 있는데, 요거는 뭐 보험은 일단 위험단체를 형성해가지고 그 위험을 분산시켜가지고 보험료를 각출하는 것이고, 사고 발생 개연율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대수의 법칙이 이용돼야 되는 것이고, 경제상의 위험을 담보하는 것이죠. 그럼 당연히 1번이 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의 권리 중에서 보험 설계사에는 있고 보험 중개사에는 없는 것은, 자, 이거는 1번, 2번, 3번, 4번 있는데 요거 3번하고 4번은 답이 없죠. 요거는 제가 답을 빼먹었어요. 일부러 뺀 게 아니고. 4번 보시면은 설계사에는 있고 중개사에는 없는 것은 뭘까요? 네? 네, 보험료 수령권이 없죠. 그러니까 그 보험 설계사는 영수증을 발행했을 경우에 한해서 보험료 수령권이 있고, 그 다음에 보험 중개사는 세 가지, 보험료 수령권, 계약 체결권, 고지 수령권 다 없죠. 그리고 그 보험금 조정 결정권은 설계사에게도 없고 중개사한테도 없죠. 예, 이거는 보험회사 또는 변호사 정도나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예. 그다음에 5번에 보시면 보험의 목적에 관한 다음의 기술 중 옳은 것은, 그래서 인보험의 경우 특정된 자연인만이 보험의 목적이 될 수 있다.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예, 불특정 자연인도 가능합니다. 꼭 특정돼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연인이어야 됩니다. 자연인이어야 되는 것이고, 2번 특허권은 손해보험의 목적이 될 수 없다. 맞나요? 틀렸나요? 예, 이거는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손해보험에서는 유무형의 권리까지도 모두 그 보험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기 때문에 특허권은 당연히 재산권으로서 목적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집합물도 보험의 목적이 될 수 있다. 맞죠? 예, 그다음에 4번에 보시면 한정치산자는 사망보험의 목적이 될 수 있다. 헷갈리시죠? 오늘 한정치산자? 우리 상법 732조에 뭐라고 되어 있죠? 한번 보시죠. 732조. 찾으셨어요? 732조? 암기하고 계시는 분들 안 찾으셔도 돼요.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의 사망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고 되어 있죠? 한정치산자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죠. 안 되기 때문에 한정치산자는 사망보험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답은 2개입니다. 그리고 이 한정치산자 자체는요, 그 민법상 무능력자 중에 한 명에 속하죠. 그래서 한정치산자, 미성년자, 금치산자 같은 경우에 행위는 무효가 아니라 취소입니다. 취소. 근데 이게 곧잘 나와요. 예, 뭐 문제에서 예를 들어서 뭐 미성년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했을 경우에, 보통 이제 미성년자면은 만 19세 미만이니까 만 15세 이상이면 한 16세, 17세는 미성년자지만 사망보험계약 체결 가능하잖아요. 그럼 얘들이 만약 사망보험계약을 체결했을 때 그 계약은 당연 무효이다. 맞냐 틀리냐 뭐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무효는 아니죠. 예, 무효는 아니고 미성년자, 그러니까 만 15세가 넘어간 미성년자의 행위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취소. 예, 취소와 무효는 당연히 틀린 것이고, 그래서 한정치산자는 그렇게 돼 있고, 한정치산자에 대한 어떤 개념은 심신이 박약한 자도 한정치산자에 해당이 되고요. 또는 재산은 어떤 그 낭비벽이 있어가지고 재산을 다 날릴 만한 어떤 위험성이 있는 분들도 한정치산자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우리 주변에는 한정치산자 선고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받지 않고 생활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보면 몇 분 떠오르시지 않나요? 농담이었는데 아무도 안 하시네. 그리고 6번 문제. 다음은 보험계약 당사자에 대한 관한 기술이다. 옳은 것은, 자, 16세인 미성년자도 사망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수 있다. 만 15세 이상이니까 될 수 있죠.
예. 두 번째, 상법은 보험 수익자의 범위를 피보험자에 대하여 일정한 경제적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다. 아니죠. 수익자는 계약자가 지정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수익자는 인보험에서, 손해보험에서는 수익자라는 개념이 없고 인보험에서 이제 보험금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 계약자가 누구나 지정할 수 있죠. 다만 타인이 어떤 그 피보험자, 타인이 어떤 생명보험을 체결할 때 그런 그 타인의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있어서만 수익자를 피보험자가 아닌 자로 변경할 때에는 그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예. 누구나 될 수 있고. 3번, 생명보험은 보험 수익자의 사망 또는 생존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을 말하며 특약에 따라 다른 위험을 담보하는 것도 가능하다. 맞습니까? 틀렸습니다. 틀렸죠. 보험 수익자가 아니라 피보험자죠. 예. 그다음 4번, 손해보험에서 피보험자는 보험료 부담 의무로 지는 자를 말한다. 손해보험에서 피보험자는 보험금 청구권자를 의미합니다. 보험료 지급 책임을 보험료로 내야 되는 사람은 계약자고,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에게 일정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피보험자가 2차적 보험료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는 있죠. 예. 그래서 6번의 답은 1번이 되는 것이고, 7번, 다음 중 피보험자의 자격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손해보험의 피보험자는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피보험 이익을 가지는 자라면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관계없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맞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 우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를 학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냥 우리 보험 가입하잖아요. 운전하시는 분들은 자동차 보험 가입하시는데 그게 손해보험이죠. 뭐 별개 손해보험입니까? 아니 여러분들 죽었을 때 나오는 종신보험이라든가 여러분들 실손보험 가입하셨잖아요. 그게 인보험이에요. 인보험이거든요. 그러면 손해보험에 있어서 지금 손해보험의 피보험자는 보험의 목적에 대해 피보험 이익을 가지는 자라면 자연이든 법인이든 관계가 없다. 피보험자는 당연히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손해보험의 보험의 목적은 물건이 되는 것이고, 그럼 보험금 청구는 법인 소유의 물건들은 법인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니까 법인이 피보험자가 될 수 있겠죠. 당연히 가능한 겁니다. 근데 인보험에서는요. 인보험에서 법인이 사망하셨습니다. 사망보험금 청구 가능합니까? 안 되겠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번, 사망보험에서는 자기 사망보험인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인 경우 효력이 없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맞죠? 네, 맞습니다. 사망보험 같은 경우에는 732조에 따라서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담보하는 보험계약은 언제나 무효가 되는 것이고, 이거는 강행규정입니다. 강행규정이고. 그 다음에 3번, 사망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보험자가 15세 미만이었다면 비록 보험사고 발생 시에 15세 이상이었다 할지라도 보험계약은 무효이다. 맞죠? 절대적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요거는 언제나 사망을 담보하는 계약에 한해서는 언제나 무효가 됩니다. 그 다음에 상해보험계약상 판단 능력이 불완전한 심신상실자나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면 무효 사유가 된다. 상해보험 계약에서는 상해보험 계약은 상해를 담보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보험에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인보험은 뭐가 있죠? 인보험은 우선 생명보험이 있고 상해보험이 있고 질병보험이 있죠. 이게 보험계약법상. 생명은요, 담보하는 사고가 이겁니다. 여러분들 보험 증권 보시면은 뭐 사망도 담보하고 후유장애도 담보하고 암진단비도 주고 막 여러 가지 특약들이 있으니까 어디 뭐 삼성생명에 가입했다 그러면은 생명보험에서 이걸 다 담보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물론 그거는 이제 어떤 보험업법이라든가 감독 규정상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고, 법이론상으로 생명보험이 담보할 수 있는 사고는 원래 사망, 생존, 사망 또는 생존, 생명보험에서 담보할 수 있는 거는 요 사건들에 대해서만 담보할 수가 있고, 상해보험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상해만 담보할 수 있고, 질병보험은 질병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만 담보를 할 수 있다는 게 보험계약법상 보험사고 담보하는 그 범위입니다. 범위. 요걸 기준으로 문제를 푸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 4번 보시면 상해보험 계약상 판단 능력이 불완전한 심신상실자나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면 무효사유가 된다. 요거는 사망을 담보하는 경우에 뭐 무효사유잖아요. 근데 상해보험은 상해를 담보하는 것이지 사망을 담보하는 게 아니거든요. 상해보험에 있어서는 언제나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틀린 것이 되는 것이고, 8번 문제 보시면 상법 제4편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상법 제4편의 규정은 영리보험 일반은 물론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상호보험, 공제사업, 수출보험 및 자가보험에 준용된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틀렸죠. 예, 자가보험이 틀렸습니다. 예, 다른 거 들어서 자가보험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고, 이번에 보시면 판례에 따르면 해상적합보험 약관에 영구법 준거 조항이 있는 경우에도 이것이 보험계약의 목적물 등 성립 여부에 관한 사항에까지 적용하기로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맞는 얘기고, 그 다음에 2014년 개정된 3법 제4편의 규정은 법률 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법 개정 전에 체결된 보험계약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 보험사고를 기준으로 소급 적용하기도 한다. 맞습니다. 불소급이 원칙이지만은 보험사고와 관련된 소멸시효 같은 경우가 아주 대표적이죠. 예를 들어서 상법 개정 전에 2015년 3월 12일 개정 전에 가입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소멸시효는 무조건 보험금 청구권 2년 끝까지 적용한다. 보험기간 끝날 때까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때 체결했다 하더라도 법이 바뀐 이후에는 소멸시효라든가 그런 재규정들은 바뀐 법령 하에서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가계보험과 기업보험의 구분은 상법 제663조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실익이 있다. 맞죠? 663조는 가계보험에 적용을 하고 기업보험에 대해서는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해상보험에 대해서도 적용을 하지 않으나 아주 그냥 영세한 어부들에 대한 어떤 그런 보험 문제에 있어서는 다시 663조가 적용된다는 사례가 있죠. 왜냐면 그거는 해상보험의 기업보험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구분해서 보셔야 되고, 제가 보면 이제 이 지문을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답만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1번이 틀렸으면 2번, 3번, 4번이 맞다는 것도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문제를 지금 할 때 만들 때도 그렇고 이 지문 자체를 시험에 좀 나올 수 있을 만한 범위 한도 내에서 계속 추려보려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지문을 계속 좀 시간이 없으시면은 지문을 좀 눈에 익혀두시면은 이게 똑같이 나오진 않는다 하더라도 이 지문을 기준으로 맞출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으니까. 자, 9번 문제 보시면 손해보험과 인보험 양쪽에 모두 존재하는 것은 되어 있습니다. 피해자 직접 청구권은 책임보험에서 인정되는 것입니다. 책임보험은 손해보험이죠. 네, 그 다음에 보험 수익자는 인보험에서만 있고 손해보험에서는 보험 수익자가 없고, 보험 수익자는 보험금 청구권자인데 손해보험에서는 피보험자가 보험금 청구합니다. 네. 세 번째는 타인의 보험. 타인의 보험 생명보험에서는 존재할 수 있죠. 근데 손해보험에서는 타인의 보험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는 게 그 보험계약자고 피보험자가 달라버리면 타인을 위한 보험이죠. 타인을 위한 보험. 위한 보험인데 지금 그런 것이기 때문에 타인의와 타인을 위하는 여러분들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약자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타인을 위하는, 자, 누구를 위한다. 이건 뭡니까? 우리 이 더러운 자본주의 사회에서 남들을 위한다는 것은 돈 준다는 거잖아요. 그럼 돈을 받아가는 사람이 다를 때, 계약자, 돈은 내가 내는데 돈 받는 사람이 다르면 타인을 위함입니다. 타인을 위한. 그러면 위한이기 때문에 인보험에서는 수익자가 청구할 수 있으니까 수익자가 달라야 되고, 손해보험에서는 피보험자가 보험금 청구할 수 있으니까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달라야지만이 타인을 위한 보험이 되는 겁니다. 근데 타인의 보험은 손해보험에서는 존재하지 않고, 타인의는 그거죠. 계약자가 돈 내는 사람하고 피보험자가 다른 겁니다. 피보험자가. 타인의. 내가 돈을 냈지만 이 사람이 죽었을 때 내가 돈을 받든 다른 사람이 돈을 받든 이게 타인의 보험입니다. 타인의 생명보험.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4번 부정액 보험. 손해보험과 인보험 양쪽에 존재하는 것은 부정액 보험입니다. 왜냐하면 손해보험은 실손보상으로 보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인보험 같은 경우에도 부정액으로 담보하는 성격들이 있죠. 이번 일당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번 일당이 대표적이겠네요. 이번 일당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부정액 보험이죠. 자, 그다음에 보험가액에 대한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보시면 1번, 그러니까 1번 보시면 당사자 간의 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은 사고 발생 시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맞습니까? 여러분 670점 보실까요? 670점. 제가 계약법을 출력한 걸 안 갖고 와버렸네. 670점 기평가보험 있죠? 당사자 간의 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은 사고 발생 시의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되어 있죠. 예, 추정과 간주는 틀립니다, 여러분. 예, 법정 용어에서 추정과 간주는 완전히 틀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추정은 반증이 있으면 뒤집어질 수 있지만 간주는 반증이 있어도 뒤집을 수가 없고 취소 또는 무효의 소를 제기해야지만이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2번 기평가보험은 손해배상 원칙의 예외적 규정으로
보험증권의 협정보험가액 또는 약정보험가액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지 않았다면 계약 체결의 재반사정, 보험증권의 기재 내용 등을 통하여 당사자가 보험가액을 합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이건 무슨 소리냐면은 기평가보험은 원칙적으로 보험증권에 적어야 되겠죠. 책상 가입했으면 이 책상 보험가액 5천만 원 이렇게 기재를 해야지만이 기평가보험이 되는 건데 만약에 보험증권에 기재가 안 돼 있었어요. 이런 경우에도 재반 사정에 따라서 이걸 기평가보험으로 볼 수 있느냐, 인정할 수 있겠느냐라는 사례거든요. 결론적으로는 인정할 수 있다는 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판례의 태도고. 그래서 이것도 눈여겨봐 주시고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인정할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신가보험은 계약 성립 당시의 보험 목적의 가액이 아닌 신품 구입 가격을 보험가액으로 하는 보험이다. 예, 맞죠? 신가보험은. 그 다음에 선박보험에서는 사고 발생 시의 선박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선박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될 때의 선박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될 때 선박가액으로 하고 있는데 밑에 보시면은 제가 이제 그 보험가액이라든가 보험가액이 이제 손해보험, 뭐 운송보험이라든가 뭐 선박보험이라든가 적하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마다 보험가액이라든가 어떤 개념들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밑에 이제 좀 정리를 해놨는데 이거는 눈여겨 봐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도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운송보험 같은 경우에는 그 보장 기간이 운송물을 수령한 때부터 수행에게 인도한 때까지 되어 있는데 이게 안 알려지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퀵서비스 이용하시죠? 퀵서비스 이용해 본 적 있으시죠? 그러면은 퀵한테 물건을 제가 예를 들어 프린터 뭐 토너를 갖다 배달할 게 있으면 와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운송보험도 퀵서비스도 운송보험이니까 그럼 이때 보험 기간은 언제부터 개시되겠습니까? 내가 목적물을 그 아저씨한테 건넨 순간부터 아저씨가 도착해가지고 목적 B한테 전달해주면 B한테 줄 때까지 이때가 이제 보험 기간이 되겠죠. 이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담보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 보험 가액은요. 기평가 가액이 있으면은 그 가액을 보험 기간 전체에 걸쳐서 인정을 합니다. 운송보험은 왜 이렇게 돼 있냐면은 그 운송 우리나라에서 보통 끝에서 끝까지 가는데 한 3시간 반 정도만 가잖아요. 일단 보험 기간이 짧죠. 택배 운송한다 하더라도 뭐 1박 2일 정도잖아요. 보험 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가액이 심하게 변동되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가액 불변경주의에 따라서 계약 당시 가액, 기평가 가액이 있으면 계약 당시 가액을 인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착 시까지 뭐 미평가 보험일 경우에는 그 미평가 보험일 경우에도 거기 상법에 대한 규정에 따라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도착 시까지 운임이라든가 기타 비용이 포함되고 희망이익은 특약 존재 시 인정한다는 건 무슨 소리냐면은 보험 가액에서 도착지까지 운임이라든가 기타 비용이 보험 가액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희망이익은 특약이 있을 경우에만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희망이익은 운송 목적물에 도착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이익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선박보험 보시면은요, 선박보험에서 보장 기간은 화물 또는 저하의 선적에 착수한 때에 개시가 돼서 도착해가지고 양육한 때까지 보장이 됩니다. 양육한 때까지 보장을 해주는 것이고, 선박보험은 뭐냐면 선박이 파손된 걸 보상해 주는 거거든요. 그럼 두 가지가 있죠. 이게 배, 이게 짐. 그럼 이 선박의 파손을 담보하는 게 선박보험, 이 짐을 담보하는 게 적하보험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선박은 항구에서 항구까지밖에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짐을 실었을 때부터 도착해가지고 짐을 내려놓을 때까지 발생하는 선박에 대한 파손을 보상해 주는 것이고, 적하보험은 짐이니까 이 항구에서 짐을 실어가지고 내려가지고 양육할 때까지도 보상할 수 있겠으나 당사 간의 특약에 의해서 물건을 던져주고 받는 사람의 특약에 의해서 부두에서 바로 물건을 싣는 게 아니라 출하지가 별도로 있잖아요. 여기서 물건 창고에서 꺼내가지고 부두까지 가가지고 여기서 실어가지고 양육한 다음에 다시 도착지까지. 그러면은 이 출하지부터 도착지까지도 보험 기간으로 할 수가 있겠죠. 적하보험은. 근데 선박보험은 얘가 창고까지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짐을 실었을 때부터 짐을 내렸을 때까지만 되는 것이고, 적하보험은 짐을 실었을 때부터 내렸을 때까지 또는 당사자 특약이 있으면은 출하지에서 물건 끄집어내가지고 도착지한테 인도할 때까지를 보험기간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험가액 같은 경우에는 선박보험은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될 때의 선박가액을 갖다가 보험가액으로 인정을 하고 있고, 적하보험은 선적한 때와 곳의 적하의 가액과 선적 및 보험에 관한 비용. 그래서 이 가액의 비용이 포함된다는 것도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희망이익보험은 우리 보통 물건을 날라줬을 때 보통 뭐 여기서 물건 5천만 원 떼가지고 5천만 원치를 사가지고 이 사람한테 인도해주고 5천만 원만 받으면 이 사람은 누구죠? 파는 사람은 나이팅게일?
어쨌든 선자죠, 선자. 보통 대부분 이익을 위해서 5천만 원의 물건을 떼가지고 넘겼으면 보통 1억 정도 받는다든가 이익을 보려고 그러잖아요. 이게 바로 희망이익입니다. 이거 이익을 담보하는 게. 이게 바로 희망이익보험인데, 그럼 당연히 선박에 대해서 희망이익이 발생할 수는 없겠죠. 물건을 도어 투 도어로 인도해 줌으로써 이익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럼 적하보험에 있어서 이제 희망이익보험이 인정되는 것이고, 당연히 적하에 따라서 적하랑 희망이익이 따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적하보험에 있어서 보험 가액이라든가 보험 기간과 동일할 수밖에 없겠죠. 적하로 따라가니까. 그 다음에 희망이익 보험 보시면은 보험 가액은 적하의 도착으로 인하여 얻을 이익 또는 보수의 보험에 있어서는 뭐 계약으로 쭉 나와 있는데 그럼 읽어보시면 되고, 교재는 이렇게 표로 정리하진 않았을 거고 강의 때 한번 표로 정리했었을 거예요. 아마 제 기억으로 했었을 것이고, 여기 표로 그냥 간략하게 내놓은 거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번 문제 보시면은요. 자, 상법상 보험가액의 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래서 1번, 미평가 보험에서는 사고 발생 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상법 671조에서 그렇게 나와 있고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운송보험에서는 미평가 보험의 경우 보험가액 불변경주의가 적용된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기평가 보험은 보험 기간 동안에 자, 운송을 개시하는 때 만약에 가액이 잡혀 있으면은 그 가액이 쭉 가는 거죠. 운송 건네줄 때까지 이 보험 기간 안에 한번 기가액을 정했을 때에는 그 가액을 인정하지만, 미평가 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험 가액을 정하지 않았으니까 언제적 가액을 정할 것이냐라고 봤을 때 중요한 점은 이때 보험가액 불변경주의를 적용한다는 겁니다. 보험가액 불변경주의. 그래서 사고 발생, 보통 미평가 보험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상법에 대한 그 규정을 따른다고 되어 있잖아요. 상법에 대한 규정을 따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상법에서 아까 뭐라 그랬죠? 671조에서. 아시는 분은 자신 있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미평가 보험은 사고 발생 시 가액을 따른다고 되어 있잖아요. 기평가 보험은 정해놓은 가액에 따라서 가는 것이고, 그럼 미평가 보험, 운송보험에서 가액을 평가하지 않았을 때에는 당연히 사고 발생 시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정하는데, 그 사고 발생 시 가액을 갖다가 보험가액 불변경주의에 따라서 전체의 가액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미평가 보험에 있어서는. 기평가 보험도 정했을 때는 전체 기간으로 보는 건 맞아요. 근데 다만 가액은 얘는 계약 체결된 시 정했던 것이고, 미평가는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이때 발생하든 이때 발생하든 사고 발생 시의 가액을 정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기본적으로 운송보험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이유는 가액이 이렇게 변동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간이 짧으니까, 운송보험에 있어서는. 저는 가끔 이거 볼 때마다 생각나는 게, 러시아 보험은 어떨까? 러시아의 운송보험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구간이 짧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미평가 보험은 가능한데, 러시아는 뭐 유라시아 횡단열차인가 뭐 아시죠? 그럼 엄청 긴 거. 그럼 가는 동안에 그럼 가액이 많이 변경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러시아어를 몰라서 제가 운송보험 파트를 못 보고 있긴 한데, 나중에 러시아어를 배우면 꼭 한번 보고 싶어요. 결코 러시아 여자분들과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몇 번? 11번 하고 있었죠? 그 다음에 운송보험에서는 미평가 보험의 경우 보험가액 불변경주의가 적용된다. 맞는 얘기고. 그 다음에 3번, 기평가 보험의 협정보험 가액이 사고 발생 시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고 발생 시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이게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죠.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죠. 그 다음에 기평가 보험의 협정보험 가액은 원칙적으로 사고 발생 시 가액으로 정한 것을 추정하며 보험증권에 기재하여야 된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답은 틀린 것은 3번입니다.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그러니까 현저히 초과와 그냥 초과를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 보실게요.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모두 고르시오. 모두 고르시오입니다. 하나가 될 수도 있고 두 개가 될 수도 있어요. 자, 1번. 우리 보험업법에서는 보험 대리점에 대하여 보험 체약 대리점만을 규정하고 있지만, 상법에서는 계약 체결 시 약정으로 보험 체약 대리점은 물론 보험 중개 대리점도 운영할 수 있다. 근데 요거는 체약 대리점하고 대리상 다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조금만 쉬었다 하실까요?